오늘은 말씀드렸듯이 SSH 피보팅 안 했던 거 지난번에, 그리고 CTF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CTF 펜 테스팅 과정이잖아요. 저희가 모이해킹 과정. 모이해킹 과정에서 모이해킹을 위해서 그 VM들을 잔뜩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때 뭐 새로 나온 신규 취약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펜 테스팅 해보고 싶잖아요. 모이해킹을 해보고 싶을 때 그렇게 세팅된 VM들이 올려진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받아서 VM에다 올려가지고 테스팅을 진행하면 되고, 그리고 각 유저들, 그러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내 영상들은 많이 없는데 외국의 유튜브 사이트들은 굉장히 참고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던 툴들이든가 뭐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법들, 그리고 이미 알려지지만 뭐 간단히 말해서 뭐 쉘 스크립트나 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명령어들을 사용하면서 진행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펜테스팅 CTF 그쪽 VM 올려진 것 같고 잠깐 테스트 해보고 오늘은 그렇게 두 가지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SSH는 앞서 그 프로그램 짜는 거 보시죠? 거기에서도 SSH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시큐어 셀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시큐어 셀이 없었고 보통 원격에서 콘솔에 접속하려면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주로 텔넷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텔넷은 암호화가 안 되죠. 그래서 그 플레인텍스트로 네트워크상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 중간자 공격에 의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라든지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명령을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점점 네트워크가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보안이라는 문제가 강화되면서 어, 이런 쉘을 갖다가 보호하면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알로그인이나 RSH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때 많이 쓰냐면은 뭐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어떤 서버를 운영할 때 한 대, 두 대만, 많아봤자 두 대, 뭐 많아도 한 대, 이렇게 개인이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무 쪽에 오게 되면은 일대 한 200대, 300대, 뭐 1000대, 저 같은 경우는 한 5000대까지 관리를 해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특정 쉘 통해 가지고 여러 대 서버를 오토메이팅하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아까처럼 그렇게 아까 그 프로그램 수업 들었다시피 그렇게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접속을 하게 될 때 이런 RSH나 R로그인 통해 가지고 원격 접속을 자동으로 했는데 이것들이 다 그 서버 안에 형문으로 아이디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단을 막고자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게 SSH입니다. 근데 일반 저희 보안 업무를 하면서 주요 통신 기반 기술, 주요 기반 기술 시스템 쪽 평가를 하게 되는데 SSH를 얼마나 허용하고 있는가도 주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보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뚫어버리게 되면은 이 피보팅을 통해서 다른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돼요. 근데 중간에 이 패킷을 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보안 관리자로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패킷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봐야 되는데 어 이건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이 피보팅 기술을 보고서는 이 기능을 인터넷에 찾아보고서는 자기 시스템을 갖다가 안전하게 접속을 했다라고 굉장히 자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원격으로 접속을 한다라고 쓰고 하면서 이렇게 쓰면 돼요라고 인터넷에 많이 올려 있는데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개요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으로는 보안 접속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하다. SSH에서 SFTP, FTP 기능, 그리고 IP 스피핑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제공하고, 뭐 엑사 11, TCP/IP 패킷 포워딩 제공한다. 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SSH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
유럽에서 개발됐던 미국 수출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다. 뭐 이거는 뭐 별도의 내용이야. 예전에 미국에서 강력한 암호를 만들어서 수출을 제한해 버려가지고 모두 다 취약해지는 그런 일을 겪고 그거에 따른 취약점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유럽에서 개발됐다. 뭐 근데 지금 뭐 미국 쪽 암호 알고리즘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문제는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봐야 될 건 터널링입니다. 터널링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 로컬 포트 포워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밑에 있는데 리모트 원격 포트 포워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말 그대로 보시면은 웹서버에 22번 포트를 접속하는 연결만 허용하고 이게 환경이에요, 현재. 서버, 그 시스템 환경이 외부에서 다 차단을 걸어요. 인바운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 차단을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만 뚫린 거예요, 22번 포트만. 22번 포트만 뚫려 있고, 나머지는 다 방화벽에 차단돼 있어요. 그런데 아웃바운드는 막지 않으니까, 사이트의 특성상.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SSH 터널링을 사용하면은, 그 8585를 내 127.0.1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22번 포트로 연결을 해서, 그 내부에 있는 80번, TCP 80번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명령을 입력하는 사용자는 그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이다.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접근하려 하지만 광화벽에서 막혀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SSH 서버와 22번 포트 연결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건 실습을 잠깐 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읽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먼저 칼리고요. 세팅을 좀 했는데요. 먼저 이 IP를 보면은 이 192.168.56.101번 서버고요. 그리고 윈도우즈가 하나 켜져 있어야 되는데 또 꺼져 있네. 윈도우 서버가 하나 있고 그리고 메타스플릿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있어요. 하나의 네트워크에 있고 뭐 시나리오를 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칼리에서 그 윈도우에서 방화벽으로 칼리가 접근하는 걸 막을 거예요. 근데 메타스플로이트 서브 리눅스에서는 뭐 이 윈도우즈가 접근이 가능해서 칼리를 통해서 메타스플로이트 터널링을 뚫어서 윈도우즈 7에 막혀 있는 그 리모트 데스크탑에 붙는 그런 거거든요. 보시면은 다 켜놓는다고 다 켜놨는데 켜놓는다고 다 켜놨는데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2.168.56.103번이고요. 그리고 방화벽으로 막을게요. 인바운드를 막아줘야죠. 일단 다 걸려 있어가지고 막혀 있는데 이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허용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건 RDP 서버 3389번. 이게 기본적으로 리모트 데스크탑은 기본적으로 다 오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죽어 있네. 죽어 있는 거 보니까 뭐냐 RDP 서비스가 지금 실행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올라우드에서 리모트 데스크탑을 활성화시켰고요. 이게 좀 이따 활성화가 될 겁니다. 뚫려 있는데 칼리만 바꿔봅시다. 칼리만 바꿔봅시다. 룰에서 프로그램에서 음,
커스텀 해가지고 빨리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리네. 헷갈려. 아, 어디 갔더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던 것도 막상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헤징이 아니고 얘기도 막 그런데 위에서 IP를 바꿔주는데 얘들을 가지고 V168 아까 아까 IP가 56.101 6.101번 바꿔주고요. 그리고 블록 시켜주고 넣고 칼리 쪽이죠. 말티피 세션이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칼리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리모트 데스크탑으로 봐주시고요. 접속을 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리모트 데스크탑으로 192, 168점 56.102번 이게 안 되죠? 그런데 SSH 들어해서 포트는 555번으로 주도록 하고 가졌으니까 저 444번하고 552번을 많이 해서 168.56.03번 아까 3389 넣고 V 8.56.102 아까 103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커넥션이 끊겨가지고 안 접속하는 거예요. 제가 앞뒤로 잘못 말했는데 IP를 보고 제대로 얘기했었는데 이게 103번이 윈도우 서버고요. 리모컨 데스크탑에 붙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스널링을 지금 뜨는 거고요. 이건 일반 그 저희 서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거 03번에 3389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192 아래 점에 102번에 붙는데 이게 메타스플로이 서버고요. 그래서 MSF 어드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어 있고요. 넷스테이트 마이스TP를 보시면은 217에 0.0.1에 5번 포트가 열려 있다, 리슨되고 있다라고 딱 떠 있어요. 이게 터널링을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그 보시면은 노트잖아요. 로컬이잖아요. 로컬에 붙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해서 R 리모트 데스크탑으로 해가지고 127에 0.0.1에 155, 555번 붙으면은 커넥션이 연결돼서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테스팅 할 때 보시면은 아까 그 서버
개발을 하시는 거 보시면은 그 한 서버에서 여러 대 서버를 붙잖아요. 뭐 이런 형식으로 뚫어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SSH 키즌을 다 몰아놓고 하루만 특정 시간 안에 이렇게 SSH 터널링을 뚫어서 여러 그 서버한테 한꺼번에 명령을 날려가지고 그걸 받아내는 그런 테스팅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언제 많이 하냐? 그 취약점 관리할 때 로그인 뎁스나 이런 것들 잘 설정되어 있는지 그 값들을 긁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 보안 체크하는 에이전트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막 으름장을 놓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거나 그 기관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하루만 SSH 몇 특정 시간만 하나만 뚫어주십사 하고 키전이나 그 아이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아까처럼 짜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다 몰아놓고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터널링 뚫어서 쭉 한 다음에 음, 데이터를 받고 이 터널을 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터널링 쓰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보안 관점에서는 SSH 터널링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에 낙장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장비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장비나 여러 가지 뭐 보안 장비들이 있어서 잘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꼭 한 군데 뚫어가지고 이렇게 터널링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터널링을 진행해서 드렸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면은 아까 여기는 웹브라우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22번 포트가 열려 있고 여기는 555번으로 연 거죠. 555, 127에 0.0.1에 555로 열렸고 그리고 22번 포트로 붙어서 여기 3389, 3389, TCP 3389를 붙여가지고 터널링 뚫어서 그 클라이언트에서 보게 만든 그런 과정입니다. 이거는 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외부로 많이 설명했는데 내부의 웹 서버에 접근할 때 그 여러 가지 관리 툴이라든지 그 VPN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SS 터널링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뭐 그룹웨어 서버라든지 그런 것도 뭐 외부 회사 네트워크가 내부에만 붙어 있는데 내부에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붙으려면 이런 방식으로 붙는다. 아니면 가상화 VM을 띄우든지 이렇게 VPN을 열어서 그리고 리눅스는 이게 로컬은 많이 쓰는데 그 리모트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데 뭐 개중에 몇 군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부 서버에 뭐 그, 사용하지 않는 게 딱 떠버리면은 클라이언트 접속에 떠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런 거의 사용하지는 않긴 한데 때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넣어놔서 이거는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보시고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SSH도 그렇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보시면은 음, 용어들이 잘 안 그래서 보안을 보안성을 약간씩 위배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이 오늘 터널링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IP를 직접 박아서 써요. 근데 여기서 보급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해가지고 내부에 뭐 얘는 19168.2.200이 우리가 할당한 IP라면 그 안에다가 그 로컬 에어리어 아니잖아요. L2이기 때문에 그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갔다 오지도 않게 내부에서 그 자기 둘끼리 내부 있는 그 PC 둘끼리 서버를 그 파일을 공유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19168 1.200이라는 그 별도의 사설 IP들을 자기네들이 넣어가지고 둘이 파일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전혀 낙장비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비로 쓰고 어떤 경우에는 물론 AP나 이런 것들을 바로 띄워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구성을 써가지고
그리고 뭐, 랜 카드에서 랜선을 2개 꼽을 수 있게 포트가, 이더넷 포트가 2개 제공할 때, 하나를 갖다가, 하나는 내부에 연결하고, 하나는 PC에 연결해가지고, 포워딩을 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부 장비들 관리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하드웨어까지 함께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낙장비들을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사담이지만은 낙장비 그 가상화 서버들, 가상화 스위치, 요즘 보면은 가상화 스위치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가상화 스위치로 막 많이 넘어가려고 하는 데 보면은, 보안성도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가상화 스위치, 오픈VI 스위치를 개발한 사람이 그 스탠포드 대학 그 박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뭘 했냐면은, 낙장비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러를 개발을 하다가, 레거시 네트워크에서 도저히 그 내부망을 관리가 어렵다. 판단하고 오픈VI 스위치 써가지고 그 스위치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를 진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요해서 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SSH 터덜링은 이 정도로 하고 문서를 읽어보시면은 빨리 이해하실 수 있어서 이쪽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서 어떻게 포트 코딩해서 접속하는지 과정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게 CTF라고 해가지고 뭐 말은 거창한데 요즘 CTF는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지만 옛날에 CTF들이나 이런 것들 보통 펜테스팅 폰오블 관련된 CTF랑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본론허브 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 중에 이 사이트 제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VM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악성 코드 업무로 넘어와서 지금 펜테스팅 거의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여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베이직 펜테스팅이라고 그래서 VM들이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VM을 제공하고 뭐 난이도는 어떻고 그리고 무엇을 테스팅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들이 테스팅 되는지 이곳 안에서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요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서 펜테스팅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한 외국 유튜버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사용하는 툴이라든지 제가 사용하는 명령어들만 고정돼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모임을 해서 공부를 서로 하면서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전문화된 사람이 어떤 명령어를 사용할까, 어떤 툴들이 나왔을까, 하나씩 엿보면서 서로 교환하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확실히 덕후의 끝은 양덕후라고 그 외국 애들이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다 걔네들은 개발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뭐 파이썬이라든지 자기가 쓰고 있는 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동화를 해요. 그 기초 초보자들은 그 하나하나 그 하나의 그 VM들을 띄워가지고 테스팅을 하기 때문에 그 트래픽 하나만 바라보면 되고 하나의 취약점만 바라보면 되는데 이게 점점 젊음화되고 사이트 나갈수록 뭐 혼자서 한 수백 대 서버를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취약점을 분석해야 되고 취약점이 나온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서 멘붕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그 외부 사이트들을 보면 거의 다그 하나만 테스팅하지 않고 그 자동화를 하기 위한 애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요걸 받으면은 이 VM을 받으면 SQL 인젝션 할 수 있다. 뭐 오센티케이션 이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캡차 이슈에 대해서 뭐 배울 수 있다. 어솔라이제이션 이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한단 이게 오늘 어센티케이션 하고 솔라이제이션 이슈 이건 뭘까?
인증. 아,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인증, 그죠? 어센티케이션은 인증인데, 인증을 접근하려는 사용자가, 되잖아. 그 사용자가 맞는지 판단하는 거. 이렇게, 이게 인증이라고 보면 아이디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그걸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설라이제이션은 인가라고 보시면 되죠. 인가는 뭐일까요? 인증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그 자원에 접근하잖아요. 내부 자원에. 자산, 내부 자원에 접근할 때 룰 베이스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테스팅할 때는 보통 PAM이라든지 뭐 SSH 인증이라든지 오픈 SSL 뭐 그쪽에 더 관련되어 있고, 어소라이제이션 이슈 같은 경우는 뭐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 권한 상승 이런 게 많겠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몽고DB에 대한 취약점이 나오는데 이 몽고DB 인젝션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그리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실제로 하나만 빠르게 테스트를 해볼까요? 아쉬우니까 한번 빠르게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노트북, 실제로 오늘 저희 또 치매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전하고 방금 전까지 내내 대응을 하다가 와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다 해봤어야 되는데 이거 켜놓고 한참 지난 거 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데 뭐 내용은 별거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그 펜테스팅 하던 것 중에 있는 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했는데 가장 작더라고요. 번OS V2라고, 이게 저희 쪽 수업했던 VM하고 좀 성격이 맞는 것 같아서 내려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죠. 이 녀석에 대한 펜테스트를 진행하는 거고, 무에킹을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뭐 수업 최초에 하던 거를 하나하나 복귀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맵을 통해 가지고 일단 IP 대역은 같이 해놨으니까 아우팅이나 그런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원래 S3 환경에서 해야 됩니다. 모이킹은 S3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사용 여건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F 환경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네, 대역대에 올렸기 때문에 이 이 한번 걸어보요. 대충 저는 IP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번, 그러니까 4번 새로 만들었으니까 4번 이거겠네요. 네, 통해서 대역대에 어떤 RP가 업되어 있는지 확인한 거고요. 방금 전에. 그래서 정확한 버전이 어떤 건지 링을 한번 걸어보시고요. 그러면은 22번 포트, 80번 포트, 660, 2667번 포트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걸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메타스플로이트로 뭐 공격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부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죠.
여기다 띄워놨는데 8번 포트가 열려 있다니까 19168 56.104번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사이트가 하나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펜테스팅을 하기 위한 뭐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취약점 있는 서버기 때문에 절대 실 IP를 올리면 안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바꿔내가지고 뭐 CTF라는 거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강장님, 주원님 그 소개를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CTF는 다른 건 아니고요. 어떤 취약점이 있는 걸 설계를 해놔요. 취약점이 있게. 그 최근에 이슈가 있다든지 그리고 뭐 사용자 의도대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디자인된 것 중에 이게 설명이 나와요. 요거를 얻어내라, 플래그를 얻어내라. 근데 그 플래그들은 숨겨져 있는데 아주 유니크한 문자로 되어 있어요. 어떤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보통 문장으로 나오던데 플래그를 얻어내라. 일단 들어가 봅니다. 그럼 이런 사이트가 뜨죠. 근데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지금 모이킹 강좌는 저는 거의 시스템 강좌하고 네트워크 강좌로 진행이 되었는데 모이킹에서는 그 해킹 쪽, 웹 테스팅 쪽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스템 쪽은 워낙 많은 그 방화벽들과 많은 것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웹 쪽은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오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표면적이 넓다, 보안 취약의 표면적이 넓다라고 뭐 외국어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강좌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지난번에 진행하다가 만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쪽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져보고요. 저희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그 중간에 프록시를 두고 프록시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수기로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령어를 뭐 컬 명령이라든지 HTTP 명령을 통해 가지고 쭉 그 문자를 스크립팅 해보고 뭐 안에 있는 어떤 문자열이 들어가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뭐 소스로 보기도 하고 소스들을 다 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게싱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어떤 그 사용자가 어떤 것들 이런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걸 내었을까 해가지고 다 클릭을 해보고 모든 걸 해봐요. 근데 유치하게도 뭐 옛날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뭐 보통 소스 파일로 다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넣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로 접속을 해야 되고 여기를 이곳으로 접속하고 그리고 로그인 하려면 게스트 접속을 해라. 되게 유치하게 숨겨놨습니다. 근데 이게 가끔씩 재밌는 문제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보는 거죠. 제 과전. 그럼 이렇게 오픈 동맨이라는 AP로 접근이 돼요. 게스트에 게스트 하시고 EUEST.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까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싱을 하는 거죠. 방금 전에 보셨던 오픈 동맨이라는 거 그걸 보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사이트들이 하나씩 보인다. 그런데 봤는데 오픈 동맨 v1.2.7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 취약점이 어떻게 있을까? 이 최대한 이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저도 뭐 웹사이트 취약점이라든지 웹은 그 예전에 저도
IT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로부드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로부드 보시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로보드가 옛날에 취약점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취약점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사이트에 취약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또 exploit db 가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exploit db가 이쁘게 바뀌었어요. 일단 좀 문제가 있을까? 음, 뭐 이런 취약점들이 있다고 하네요. 1.2.7 음, 유니온 쪽 SQL 인젝션에 대한 문제가 있네요. 음, 인플텍스 컨트롤러, 프로브엑스 컨트롤러. 결국 SQL 인젝션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SQL 인젝션 공격을 해봐야겠네요. SQL은 이거 그대로 복사해와도 되는데 구문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HTTP 호스 넣고 여기서 보면 add value라는 값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 파라미터가 문제가 있나 봐요. 문제가 있는데 이 값을 갖다 유니온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비교해가지고 처리를 했나 봐요. 그러면 이거 복사를 한번 해서 ODM 유저라는 같이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 하고 있어서 그래서 SQL 랩을 하시고 마이너스 U 값을 주셔야 되죠. URL 얘는 192 8.56.104 서버 주소 네 중간에 그 사이트명 뭐지 하위 URL이 따로 있었죠. SAE야 URL이 따로 있었는데 ABC 이거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ODM 유저까지 기준 항상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SQL 인젝션을 할 줄 몰랐네. SQL 인젝션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값을 직접 한번 주도록 하죠. 파라미터 값에 이 밸류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안 줘도 되는 옵션인데 성능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DB 옵션도 한번 줘보고 기억이 안 나네. 오랜만이니까. 이거 다 안 줘도 되는 옵션인데 앞에 이 값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값 주고 또 리스크 한번 더 주고 인젝션 공격을 한번 해보죠. 그 밸류로 설정하고 한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씩 차고자 오고 있네요. 먼저 테이블명을 가지고 올 것 같아요. DB명을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명을 가져왔죠. 이렇대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가져와야겠죠. 여기까지 씌워주고 파라미터는 그대로 주고 그러면은 뭐 D였을 거고 J, A, B, C, D
0cs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스를 한번 가져와 보죠. 그러면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테이블이 존재하는지 하나씩 가져올 겁니다. ODM 하나씩 시키고 있죠. 찍히는 동안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아까 빨리 엑셀을 띄워서 모니터 엑셀을 띄워가지고 이게 나오는 동안 실습을 하면 집중을 해서 말을 안 해가지고 어색한 시간이 흐르는데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했더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방금 전에 약간 뇌정지가 왔는데 SQL을 보통 DB 많이들 아실 거니까 개발자분들은 많이 아시니까 설명 간단히 하자면은 그 앞에 만들었거든요. 뭐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보통 인스턴스라고 불러가지고 그 하나의 DB를 설치하면은 인스턴스를 뭐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DB 명이 정해지고 그러면 그게 통합 문서라는 게 이제 DB 명인 거예요. 엑셀하고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 테이블이 존재하는데 그 DB 안에 이 테이블은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트명. 시트명이 이런 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 시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트 안에 여기 보면 컬럼들이 들어있어요. 컬럼들이 들어가 있고 이 컬럼들 하나하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 컬럼들이 패스워드, 뭐 아이디 패스워드, 폰 넘버, 어드레스 넘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아이디는 1번부터 0번부터 쭉 찍혀요. 근데 이런 테이블로 서로 그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컬럼, 인덱스로 연결되어 있는 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서 SQL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관계형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그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굉장히 느리죠. 왜냐면 이렇게 시퀀스별로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요 서로 간의 관계를 해가지고 SQL 쿼리머니 그렇잖아요. 셀렉트 해가지고 뭐 1번에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이게 충족이 되면 뽑아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DB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무겁고 힘든데 근데 뭐 SSD라는 거의 DB에선 혁명과 같은 존재 옛날에 이걸 튜닝하는 게 DB 엔지니어들의 밥벌이였는데 굉장한 밥벌이였는데 SSD에 꽂아놓고 그냥 마구마구 집어넣고 있죠. 그 튜닝이 필요 없는 정도로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게 나왔으니까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또 설명하면은 여기에서 대충 내용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로보드 해가지고 뭐 G보드, BBS 이렇게 뭐 그 DB를 만들고 또 DB 안에 이런 테이블들을 인풋 시키면은 뭐 이렇게 테이블들이 기본 테이블하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컬럼명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 컬럼명들 안에서 이제 아이디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고 그러고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유추가 되는 것들이 보이죠? 유추가 되는 그 컬럼들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쯤 들어가면은 뭐 아이디 패스워드들이 있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포렌식 수업 들어보면 SQL 인젝션에 걸려 있을 때 인젝션을 통해서 이런 테이블명들이 나갔을 때 그걸 갖다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뭐 아이디어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안 관점에 보면은 이걸 갖다가 숨기기도 하고 그리고 암호화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데 뭐 일부 사이트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엉뚱한 걸 하나 만들어요.
엉뚱한 그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유니크한 문자열을 하나 넣고 요 문자열이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그 네트워크상에 노출됐을 때 바로 알람이 올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건 여담이고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로 가보시죠. 트리오로 봤으니까 뭘 봐야 되겠어요? 음, 테이블 안에 내용들을 한번 봐야겠죠? 테이블 안에 ODM, 언더바 유저 이게 한번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어, 이게 시간, 제가 떠드느라고 시간이 가서 그래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다른 방법 있긴 한데,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저는 크리티컬 파라메터, 밸류 리스크, 이런, 씨.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느리죠? 글쎄요. 다운. 음, 텍스트 언더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안 된다. 가끔씩 잘 되도 것도 안 돼요. 그럼 이쪽으로 바뀌었나? 지금 안에 있는 그 정보들을 얻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 걸리네, 시간이. 이게 보면은 ODM 유저 안에 ODM 유저 어떻게 그 테이블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보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ODM 유저로 들어갔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컬럼들 이걸 컬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컬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주면 아이디가 있고 인트 11 사인드 되어 있고 유저 네임이라고 되어 있고 좀 캐릭터 셋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S 워드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패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요 안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취하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시간이 나온 거죠. 누가 잡았는데 이걸 고르다니. 뭐 또 뭘 얘기해야 되나? 데이터베이스 용어 중에 뭐 보시면은 그 스키마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스키마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 서로 간에 스키마 처음에 최초에 스키마를 디자인할 때
DB를 디자인할 때 스키마 설정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런 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컬럼들의 집합을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어떤 거를 대표화해서 이 컬럼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열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스키마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뭐로 설명해야 되냐? 테이블 인스턴스, 이것도 많이 얘기를 하죠. 테이블 안에 이런 모든 데이터들, 요 하나하나, 의 요소들, 인스턴스가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스키마. 이게 스키마 디자인을 해가지고, 보면 ODM 유저 안에 이 스키마들이 아이디랑 유저네임이랑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랑 이메일이랑 하나 들어있어요. 빨리 좀 끝나라. 뭘 얘기해야 되나? 엔지니어 사인데 상품을 써요. 이왕 시작한 김에 아니니까 뭐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할 때 보면은 뭐 중복된 레코드 값이 없어야 된다. 여기 안에는 중복된 요소가 없어야 된다. 그런 모델링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레코드 간의 순서는 의미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레코드 의 필드 순서, 이런 필드 순서들 또한 의미가 없어야 된다.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든 필드는 최소화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유니크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패스워드는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패스워드가 중복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ID 값이라든지 유저네임이나 이런 것 갖다 키 값으로 잡고, 프라이머 키를 정해가지고, 다른 거와 연계를 해가지고, 다른 테이블하고 연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모이킹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봤고, 컬럼까지 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컬럼까지 봤는데, 컬럼 안 봤어도 됐는데, 덤프로 바로 뜰 걸. 이 내용 값을 봐야 되죠. 요 안에 값들. 요 안에 내용.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이것도 엄청 걸리는데, 제발 몇 개 없어라. 덤프를 뜬다는 거는, 어, 방금 전에 컬럼을 봤잖아요. 이거 스키마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스턴스를 보는 거예요. 그 인스턴스. 하나하나가 어떤 값들이 채워져 있는지 이거 나오죠. 웹민.점 컴 민은 그거 같고 이렇게 하나하나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DB 테스트는 하나하나 해보면은 재밌기 때문에 예전에 그 웹 테스트 할 때 웹 디자인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거 모의 해킹이라든지 퍼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달라고 할 때 SQL 인젝션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약점이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SQL 맵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쭉 진행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안 해요. 걸어놓고 집에 가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제발 몇 개 없기를. 요 라인이 인스턴스 라인이 몇 개 없기를. 그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 게 뭐가 있나? 드릴 게 뭐가 있나? 거의 끝나갑니다. 이것만 보면은 거의 끝나갑니다.
번째 거 찍었고 두 번째 거 찍는 중인 것 같아요. 왠지 예상에는 두 번째 거 같아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게스트가 들어가 있고 아마 이것까지 끝내고 여기서 MP5 값 찾아가지고 드립션 한번 빨리 하고 어차피 값을 넣으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플래그를 얻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5분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음, 음, 정보도 참아 있는데. 게스트. 끝났다. 끝났다. 거의 보통 옛날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바로 테이블 형태로 보여줬는데 지금은 뭔가를 하네요. 크레이든 MD5로 그냥 돌려버리네. 음. 이렇게 연기가 됐을 수가 아까 노를 했어야 되나? 아마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전 파일을 대조해가지고 MD5를 갖다가 제너릭 패스워드 한 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게스트는 게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패스워드 크랙했는데 하나는 안 나온 것 같죠? 근데 우리는 게스트로 들어갈 게 아니고 요거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리스트가 나왔죠? 그 패스워드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공고사항에 보면 이거 MD5 값 쓰지 말고 좀 더 복잡한 거 쓰라고 나와 있어요. MD5 이제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MD5 description 온라인, 뭐 좀 열어놨네. 원래 다른 거 하려고 열어놨는데. 야, 야, 안 돼. 뭐 이게 사이트에 있을 겁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야, 빨리 디크립션 해줘. 여기 있네. 웹민 1980이래요. 웹민 1980. 웹민 1980. SSH가 아까 열려 있는 거 보니까 SSH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스트 확인해서 들어가. 음, 또 이건 또 안 돼. 여기 보시면은 1, 2, 8점, 168.56점, 104. 그래서 웹민 980. 하면 들어갔죠. 그래서 보면은 현재 그 플러그가 바로 없냐. XVF
뭐야 이건. 하이드라 쪽인데 이걸 다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른 걸 우회해 보죠. 이건 취약점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APC에 이슈 고전 알아내면 이거 네임. 유분투로 되어 있네요. 유분투 3.1, 3.0. 는 SLB 언더바 SLB 언더바 릴리즈 SMB 언더바 릴리즈 SMB 언더바 릴리즈 SLB 언더바 리스너로 그리고 오이씨 SB 언더바 릴리즈 맞는데 보통 이걸로 아이디를 가져오는데 왜 안 가져오지? 일단 패스하고 어차피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 생각이 막 나네. 그래서 볼까요? 음, 검색을 해보죠. 음, 리눅스 쪽에 취약점이 있네요. 리눅스 커널 3.1, 3.0 프리지 에스컬레이션 봅시다. 이걸 갖다가 한번 해볼까요? 어? 어? 나머지마저 맞성을 부리면 안 되는데 보면 안 되지? 놓고 예, 어? 이렇게 한 다음에요. 써서 하고 왜 이래? ECC로 됐고 플로잇 하면은 에스컬레이션 되었죠? 그러면은 어디가 있냐? 파인드를 원래 찾는데 대충 보면은 요새 항상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플래그 txt가 보여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내용이 있고 exploit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게 플래그인 거죠.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창에 넣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늘어졌네요. 원래 이거는 웹 해킹 쪽에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쪽을 모의 해킹 쪽 이걸 받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엠맥 가지고선 스캐닝을 한번 때리고 그리고 각 취약점을 갖다가 다 서칭을 하고
그리고 좀 심화 단계로 올라가면 쿼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자동화를 진행을 해가지고 쭉 문자열을 다 따보고선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익스플로이트 DB에다가 API 넣고선 다 돌려본다든지 뭐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다 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취약점이 발견되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넣어보고 진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권한 상승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보인다든지 받는다든지 해서 보고서를 쓰게 되고 그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패치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갖다가 감수하고 IP 포트를 막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무위험 감수로 갈 건지 뭐 위험 수용으로 갈 건지 뭐 이런 형태로 위험 관리를 해서 최종 보고서를 쓰는 것까지가 모의 해킹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준비가 좀 미쳐놓은 관계로 항상 실습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